진짜 이게 우리가 세미나따랑 틀리게 진짜 우리 형제 자매 같은데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뭔가를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정말 되게 쑥스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는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오는 게 진짜 너무 항상 이렇게 뒤통수가 맨날 그래요. 그래서 맨날 먼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PM을 하면서 진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아마 공통적으로 다 느끼시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야, 진짜 내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갈수록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김승주 그룹장님이 진짜 그 예전부터 저도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꿔놨던 책이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8가지 원칙, 8번째 원칙, 그 2권의 책이었거든요. 우리 리더라면 그 책을 다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그 책이 하나씩 이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안 넘어갔고, 2번째는 이 감동이 밀려와서 넘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그 좋은 책이 위대하게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리더라면 반드시 꼭 읽어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책 읽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맨날 우리 김승효를 대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력이 조금 나빠지면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 이제 제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제가 PM을 이렇게 알아본 것도 내 자신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본다. 예,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눈앞에 코끼리가 지나가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변화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정말 최근에 제가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사놓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 책을 안 읽고 계속 덮어두고 있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눠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다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읽어보신 분? 만화책으로. 맞아. 만화책으로 너무 좋아요. 만화책부터 읽어야 돼. 그림책부터. 네, 맞아. 그런데 그 손자병법이라는 그 책을 정말 읽어가면서, 야, 정말 이렇게나 위대한 책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책을 통해서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6가지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고, 5번, 6번, 5번째, 6번째를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손자병법이 언제 지어졌어요? 옛날 옛적에. 2600년이나 됐어요. 2600년. 26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는 다 아시죠? 네. 춘추 전국시대가 아니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예요. 합쳐져서. 그래서 손자병법은 춘추시대에 지어졌어요. 누가 지었어요? 손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썼는데, 왜 손자병법이 됐느냐? 그 제자백가라고 해서 그 위대한 사상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자를 붙였죠. 그래서 공자, 맹자, 그래서 손자. 그래서 손자가 지은 병법서. 그래서 손자병법.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춘추 전국시대라는 건 제가 오늘 역사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역사를 깊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은 진짜 역사의 조예가 깊어요. 그러니까 종교 역사, 뭐 철학 이런 거 굉장히 그 뭐죠? 잡학다식. 잡학도 조금 빼고 싶고, 잡식가. 네. 네, 잡식가.
네. 네, 잡식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 근데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는 그 중국 역사상 정말 혼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황제도 필요 없어. 어디선가 누군가 리더가 나타나면 막 이제 싸우고 막 서로 땅을 뺏고, 예,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혼란했던 시대에 춘추오패라는 그 리더가 있었어요. 춘추오패라는 그 중에 한 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나라의 합려라는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데 이 오나라의 합려에게 자꾸 그 밑에 신하가 자꾸 손무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손무라는 이 젊은 손무가 29살. 근데 자꾸 합녀에게 자꾸 이제 추천을 한 거야. 근데 얘 나이가 너무 어리다. 너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손무가 빡 돌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가 낸대 해가지고 저수를 하기 시작한 게 손자병법이에요. 근데 이제 손무의 집안은 무인 집안이죠.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썼겠죠. 근데 손자병법이 우리가 굉장히 막 두꺼운 책일 것 같지만 A4지 4장 정도밖에 안 되고 6천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조조 아시죠? 조조가 손자병법을 가지고 주석을 달았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읽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이제 조조가 주석을 단 그런 손자병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손자병법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나라가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 네, 강렬하죠. 네, 강렬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계속 PM을 계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예. 예,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2600년이나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인들이 손자병법을 가지고 삶을 살았겠죠. 그 중에 대표가 조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마오쩌둥. 그분도 손자병법을 놓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나폴레옹. 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죠. 나폴레옹은 손자병법을 놓지 않았대, 손에서. 또 하나, 우리나라 위인 중에 한 명, 이순신 장군.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 하객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도 이 손자병법을 가지고 전쟁에서 전승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떤 리더들이 또 손자병법을 굉장히 자기의 그 사업에 접목을 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손자병법이다. 네, 손자병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999년도, 1990년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90년대, 1990년대에 중국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이 알잖아요.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그때는 더 무법천지,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그 당시에 워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출을 했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많이 복제가 일어나는 거야. 무단복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막 경계를 하고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그냥 놔둬라. 10년 동안 그거를 무단복제하게 10년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10년을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버려 뒀더니 결국에는 경쟁력이 세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기업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복제해서 그러니까 그 윈도우 소프트를 다 사용하게 된 거야. 예. 그게
그 빌 게이츠가 어떤 부분에서 이 손자병법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접목을 했냐면, 적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무시하도록 내버려둬라. 마음을 내려놓도록 한 후에 일격을 가한다. 네, 그거였어요. 손자병법에. 네. 그래서 계속 퍼져나가서 다른 기업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윈도우 프로세스를 쓸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네. 재밌죠? 네. 또 하나는 손정희라고 아시죠? 손정희. 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일교포예요. 예,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 손정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손자병법을 읽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정희도 자기도 손 쉬고 손자도 손 쉬고, 그래서 자기가 깨우친 것과 손자병법과 이제 그거를 일치해서 손해제고법칙이다. 이거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 이제 자기 사업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마 싫어하는 분이 더 맞을 거예요. 아마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아시죠? 네.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트럼프도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손자병법을 읽어라.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지금 수장이시죠. 시진핑. 예. 시진핑 또한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손자병법을 채용을 해서 이제 정치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정치를 삼벌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삼벌 정치. 자, 중국이 어떤 정치를 펼치냐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삼벌이 뭐냐면 벌모, 벌교, 벌병. 자, 벌모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을 겨냥한 정치예요.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아시아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신형대국과 계속 관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신형대국과 미국을 겨냥하는 거예요. 벌교는 일본과의 전쟁. 일본은 지금 중국이 항상 일본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거사. 과거사 가지고 일본을 목을 쥐고 있잖아요. 일본에는 그렇게 벌교 정책. 그 다음에 벌병 정책. 그거는 그 남중국해 분쟁에 물리력을 동원을 한다.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벌 정책을 그 손자병법에서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이제 그 지혜를 제가 6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싸우지 말고 이겨라. 싸우지 말고 이겨라. 두 번째, 지는 싸움은 절대 하지 마라. 세 번째, 싸워야 한다면 싸울 엄두도 못 내게 싸워라. 예, 싸울 엄두도 못 내게 싸워라. 싸울 거면, 예, 그죠. 끝을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냥 반 죽여버려야지, 싸울 때는. 자, 그래서 그 승리라는 것이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승리란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이미 패배한 사람을 두고 거두는 것이래요. 승리가. 자, 이순신 장군이 제가 얘기했죠. 23전 23승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23전 23승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이기는 싸움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싸움만. 네. 자,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적을 이길 수 없을 때는 공격을 삼가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판서 못하니까 이거 제가 안 만들어서 잘 새기면서 들어보세요. 적을 이길 수 없을 때는 공격을 삼가고 수비에 치중하라. 적을 이길 수 있을 때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하라.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어디를 방어해야 되는지 모르게 만들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적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모르게 만든다. 너무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나의 준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이 사람이 어떤 수비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어떤 준비가 철저히 됐을 때 이런 전략이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이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이 스티븐 코비 여기에서도 뭐라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역시나 예, 그룹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었구나라고,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또한 이 부분이거든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네, 손자병법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기고 싶다면 상하를 일치시켜라. 저는 역사를 못했습니다. 역사를 못했어요. 역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역사 공부를 하려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 연도별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때 그 사건들을,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내가 이렇게 그때 알았으면 공부를 되게 잘했었을 걸.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좀 좋았던 게, 이기고 싶다면 상하를 일치시켜라. 자,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고조선이 한나라 한무제에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수도 왕검성이라고 해서 철옹성이에요. 그 성은. 근데 고조선의 그 왕검성이 이 한나라의 한무제한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버티던 고조선이 왜 무너졌는가 하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한무제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버텼어요. 버텼어요. 4차례나 버텼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너졌던 이유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외부에 있지 않았다. 두 번째, 고구려는 수나라한테 이제 당했어요. 근데 나당 연합군으로 평양성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나는 뭔지 아죠? 신라와 당나라. 그죠? 맞죠? 그룹장님? 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으로부터 이 평양성을 잘 지켜냈어요. 근데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그 연개소문 아시죠?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내분이 일어났고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연개소문의 아들이 그냥, 예, 모든 정보를 다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맏아들이 배신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내분이다. 내분으로 무너졌다. 그 철옹성이. 그 한비자 아시죠? 한비자가 쓴 한비자라는 책에 뱀 이야기가 나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뱀. 근데 그 뱀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먹을 걸 놔두고 서로 치받고, 맨날 마음이 안 맞아서 치받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서로 아귀다툼 하다가. 손자병법에도 뱀이 나와요. 그 소련이라는 뱀이에요. 그 뱀도 똑같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그런데 그 뱀은요, 머리가 공격을 당하면 꼬리가 와서 도와주고, 꼬리가 공격을 당하면 머리가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뱀을 불사의 뱀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뱀.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얘기했던 뭐 고조선이라든가 뭐 고구려라든가 이런 그 철옹성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결국에 내분이었다. 네, 밖에 있지 않았다. 저는 우리 이제 그룹이 커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네트워크는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바로 형제 라인이 되는 거죠. 네. 내 파트너들 A, B, C, D가 다 같이 형제 라인이고, 또 이들의 A, B, C가 다 같이 형제 라인이고, 그냥 고개만 돌리면 다 형제 라인. 다 형제 라인. 근데 우리가 인간들을 모아놓은 집단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요. 시기 질투예요. 근데
시기 질투를 할 대상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 대상이 생겼는데 그거를 누구는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고 누구는 굉장히 동기부패를 받는다. 근데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동기부패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후자죠, 후자. 저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 진짜 막 사기가 꺾이는 거 아닐까요? 다? 예. 진짜 난 해도 안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하는? 쟤는 먼 복이 많아서 기집애 이쁘기까지 해 진짜. 왜 이렇게 세련되고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왜 웃는 거야 왜? 왜 웃는 거야? 마치 본인이냐? 예.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동기부패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를 말씀 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또 이제 줌 미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우리가 PM을 통해서 받은 것들이 너무 엄청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요. 진짜 돌아봐야 돼요. 내 형제 라인 돌아보고 내 파트너 돌아보고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성공이라는 건 결국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내분이 올라오면요. 정말 여기에서 뭐죠? 도화선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불을 탁 땡겨버리잖아. 그러면 타면서 타들어 올라가는 거야.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면서 그 튼튼했던 그 집안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을 지키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지우지가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줌 미팅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 승리한 자여 승리를 잊어라. 예. 그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굉장히 신뢰하던 장군이 하나 있어. 신립장군이라고. 예. 들어보셨어요? 오우, 대단하신데요? 박수 한번 쳐줄래요? 괜히 박수. 왜 나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거든. 예. 선조가 굉장히 신뢰하던 신립장군이 있었다. 근데 신립장군을 이제 북은 오랑캐 여진족 있죠. 여진족이 있고 밑에는 왜구가 쳐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선조가 신립장군한테 여진족을 부탁한 거예요. 여진족 네가 좀 막아라. 왜냐하면 신립장군은 계속 전과를 낸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립장군은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선조가 있는 한양이에요. 한양성이에요. 그런데 이 왜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조령산맥 조령산맥이라고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 코스가 제일 짧아. 그러니까는 거기로 들어올 거야. 왜구가 쳐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신립장군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과를 낸 게 어디에서 이겼냐면 말을 타고 싸우는 거. 네, 말을 타고 싸우는 거에 자기는 굉장히 거기에서 전과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령산맥을 스스로 포기하고 탕금대, 평야를 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평야에서 신립장군이 말을 타고 기마전술로 막 그냥 의기 있게 막 갔죠. 근데 왜구한테는 뭐가 있어요? 조총. 조총. 그래서 조총을 가지고 어떻게 7천만 대군이 다 몰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승리를 잊어라. 그 말이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있잖아. 우리 항상 잘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데마다 오토십도 안 되고 맨날 다 거절당하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신인가 싶을 정도로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즘 신이시죠? 가는 데마다 잘 되시죠? 가는 데마다 잘 돼요. 막 내 의기가 너무 양양하고
야, 정말 스스로 너무 멋짐이잖아요. 스스로 멋짐 막. 예. 근데 그랬을 때 잊어버려라. 왜냐면 우리가 그거는 내 자꾸 이쪽부터 얘기해. 이거 아니에요. 여기 사장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아니,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성공을 하고 어떤 막 추앙을 받고 이럴 때 그거는 어떤 이제 이게 한때 운에 정말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우리 PM을 접했을 때 환경하고 지금은 또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막 모르니까 알려주는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와라 이런 시장이고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시장일까? 조금 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실패한 사람들의 이제 막 실패한 사람들을 주워 남는 시대가 또 올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PM을 전달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거를 조금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끌어와야 되는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지. PM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지. 네. 실제로 정말 액티바이저 한 스푼에다가 200ml 넣고 먹고 이거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 거예요. 오메가3만 달랑 한 병 사서 먹고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스폰서 탓하고 그룹 탓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계속 이제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가 계속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지금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축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승리했을 때 승리를 잊어라.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이란 얘기는 없고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네,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적을 생각해. 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을 안다. 이게 먼저라. 그게 주어라고 생각을 해요. 적을 아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요. 나를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김미숙 사장님. 가위바위보. 김미숙 사장님은 본인이 보를 낼 걸 알고 있어. 그죠? 알고 있는 거야. 본인만이 알아요.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보를 낼지 가위를 낼지 본인만이 알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아무리 이제 눈이 밝다 하더라도 내 코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에 연륜이 쌓이면서 어떤 이제 그 뭐 전문가다운 그런 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지혜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진짜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그룹장님 첫 번째였나요? 결국에 그 얘기도 뭐였냐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있잖아요.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업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때요? 포장부터 이거 뭐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가격이 어쩌고 쿠팡이 어쩌고 계속 밖에서 모든 실패의 원인을 안 되는 원인을 밖에서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원인을 나한테서 찾잖아요. 나한테서 찾는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 예전에도 한참 정말 그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새벽 예배 가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이제 그 사모님이 뭐더라 그
가정, 내 아이를 교육하는 이제 어떤 이제 아무튼 그 주제로 새벽에 4주 동안 그걸 코스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한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 그냥 뭐 싸대기를 때릴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말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아이한테 정말 이 아이가 평생 그 가슴에 담고 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로 그냥 정말 내 아이한테 난도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아유, 에휴, 왜 그랬어? 이러면서 뭐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피자 사줄까? 예, 옷 한 벌 사주고. 예,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대부분. 보상 심리.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잘못을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어. 이런 보상 심리가 아이들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아이 아무리 애기래도 3살짜리 아이래도 그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가 그날 사실은 알아듣지 않아도 돼. 알아듣지 않아도 되고요. 그 아이한테 정말 정중하게 진실되게 잘못을 얘기해야 된다. 미안해. 시윤아 미안해.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 진짜 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네가 장난감을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이런 상태에 장난감이 어질러 있는 걸 보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시은이를 이렇게 때리고 말았어. 너무 미안해. 이런 진지한 그러니까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걸 아주 쓴 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쓴 뿌리는 캐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파트너들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가끔 나도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파트너들이 있지만 잘하는 파트너도 있고 못하지만 예쁜 파트너도 있고 잘하지만 미운 파트너도 있고 그거 있죠. 괜히 예쁜 사람도 있고 괜히 미운 사람도 있고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나랑 결이 같은 사람은 이쁘고 나랑 결이 그런 사람은 싫을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싫을 수도 있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나라는 사람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도 김미숙 사장님도 얼마나 성공하고 싶으시겠어.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 있잖아요. 인생을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저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책 한두 권쯤 쓴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한테 다 똑같이 그런 세월이 있고 똑같이 소중한 인생인데 내가 왜 조금 이렇게 뭐 세미나 한 번 안 왔다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그런 막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해보면서 그날은 내가 조금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소중하고 그랬다면요. 그들의 인생도 똑같이 소중하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오시면 솔직히 연세 이렇게 많으신 파트너들도 오시고 이러잖아요. 실적이 없는 파트너들도 있어. 그런데 여기 와서 진짜 이렇게 손 잡아주고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손 한번 잡아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한번 인사해주면 되지. 그게 어려워요? 그런 하나하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손자병법을 전쟁의 기술, 아트 오브 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자, 손자는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다.
결국 싸움을 거는 것은 최후에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자병법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적국을 온전히 보전하면서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치고, 예, 적국을 전멸시키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을 최고라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라 한다. 너무 멋있죠? 예,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싸움의 기술이 아까 손자병법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다. 생존 기술이다. 네, 생존 기술이다. 또 하나 상생의 기술이다. 네, 그거죠. 그리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저는. 네. 제가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항공모함이다. 처음에 우리가 통통배를 타고 둘이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항공모함이 됐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항공모함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 사실은 좀 들어서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항공모함이 되면 왜 안 되냐. 예,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가라앉으면 모두 다 죽는다. 모두 다 죽는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 이제 이 거대한 해강그룹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스티로폼이 돼야 되겠다. 스티로폼. 네, 스티로폼.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티로폼 이렇게 그 넓은 스티로폼에 올라앉아 보세요.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예, 항공모함 가라앉을 수 있어요. 스티로폼을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넣어보세요. 어때요? 다시 떠올라요. 다시 떠올라요. 스티로폼이 예, 다시 올라버려. 다시 올라오잖아. 통통 올라오잖아. 스티로폼을 완전히 막 조각조각 막 깨졌어. 어때요? 막 날아다녀. 쓸어 담지도 못해. 이게 정말 진짜구나. 우리가 정말 너무 무거워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그룹이 너무 무거워져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가볍지만 정말 소중한 거야. 스티로폼이요. 98%가 다 공기고요. 2%가 수지예요. 스티로폼이. 예. 그리고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스티로폼을 활용한 제품이 너무 많잖아.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예, 가볍게 쓸 수 있고 절대 가라앉지 않고 예, 재활용이 가능하고 야, 진짜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 그룹이 스티로폼 그룹이 정말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제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은 정말 씹어먹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분의 강의 중에서 내가 굉장히 또 이제 한 번 더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를 시켰던 그 얘기 제가 몇 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수년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했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문에 대서특필되죠. 뭐라고 써있냐면 후진국형 재난. 네, 그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할까? 선진국은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나? 왜 후진국형이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후진국, 뭐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선진국, 그러니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나눌 때 어떤 레벨로 나누느냐면요. 사실은 이 정신적인 거, 철학적인 기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했냐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성괴, 아니,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이제 조사를 하러 막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이 나사 있죠. 이 조이는 나사가 다 불량이야. 예, 중국산 제품. 요즘에는 뭐 순살 아파트 이래가지고 막 나오죠. 예, 그런 거예요. 다 이 원가를 예, 줄여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건설사들이. 그냥 아주 그냥 이 밑에서부터 썩어 있는 거예요. 예, 밑에서부터 단계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사가 조여서 움직이지 않는 게 나사지. 다 녹슬은 나사를 가지고 다 조여놨던 거죠. 그러면 어떤 거를 후진국이라고 하냐면 그 나사만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좋은 걸로 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뭐가 불량이에요? 양심 불량,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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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후진국은 뭐야? 양심이 결여된 게 후진국이다. 질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 진짜 걔네들은 로봇같이 질서를 너무너무 잘 지키잖아요. 그죠? 네. 일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그 높은 철학이기 때문에. 예, 질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다음 배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배려라고는 쳐다를 볼 수가 없어 그냥. 예, 찾아볼 수가 없어. 자기만 우선이야. 막 쎄치게 하고 막 가고. 네.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그죠? 이런 것들. 친절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후진국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수대교나 뭐 삼풍백화점 붕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철학,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철학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피아노과를 나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아노를 졸업을 했어. 피아노과를 졸업을 했어. 그럼 뭐 피아노과 다녀.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예, 뭐 피아니스트야 그러죠.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어. 예, 예술가라고 칭하죠. 예술가.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니스트와 예술가는 다르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경계예요. 경계. 그 경계를 뛰어넘는데 이 후진국에서 이 중진국을 가는 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판도가 바뀌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이 판도는 어디에서 바뀌냐? 양심, 배려, 질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판도가 바뀌는 거다. 우리 해강그룹이 저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요. 보이지 않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안전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높은 차원이에요.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이고 그런 차원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PM에서 PM을 다 떠나서 내가 스스로 정말 높은 차원의 정말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해강그룹이 잘 되는 거는 무조건이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PM 제품이 그냥 나왔을까요? 저는 PM에 이 소르그 회장님의 철학, 이 독일의 철학이 없다면 이 제품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PM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했던 게 이게 그 철학이 없으면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농장을 동독에 가서 그 농장을 그냥 농장에서 그 1년에 1억씩 버는 농장을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1년 놀려버린다니까. 1년을 놀리고 그 농장을 1년 동안 비를 맞게 하고 미네랄이 풍성하게 그 토양을 만들어서 그때 다시 거기에다 PM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게 PM이잖아요. 우리 소르그 회장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오늘날의 이 PM은 이 파워 칵테일 한 포가 철학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제품이다. 보상은 어때요? 보상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안정적이고 에? 대단한 보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소르그 회장님의 철학과 이, 이 영적 차원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가 없이 PM을 만나겠죠. 그러나 누가 전달하느냐의 게임이다. 사람들은 어제 제가 미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내가 낸대 하는 사람이에요. 응? 지위도 있고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회사는 곧 상장도 할 건데 이게 이거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굉장히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고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저는 만약에 이 PM 비즈니스를 사장님한테 전달받았으면 굉장히 고급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은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틀려지는 거 아닐까요, 사장님?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수긍했어요. 네. 온대, 다시 금요일 날. 알아본대, 다시. 그래서 누가 전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해강그룹이 전달하면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박 2일 동안에,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차원, 오늘 내 굉장히 즐겁더라고. 왜냐면, 나부터도 오늘 PM을 좀 떠나자. PM을 떠나자. 예. 정말 우리 힐링하고 싶잖아요. 온통 머릿속에 24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이제 오늘만큼은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즐기고 또 하나, 우리 서로 진실하자. 오늘 밤. 오늘 밤 진실하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